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윤리 지도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도 많아서 잘 천천히 여러분들 돌려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퀴즈 문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작물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어떠한 창작성을 더해서 만들어낸 것, 그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작물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 권리가 보호되고요. 또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물이 보호됩니다. 이 모차르트님 돌아가신 지 지금 한참 됐는데요. 네, 이분의 음악은 그렇다면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오늘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찍은 셀카, 스스로 카메라를 빼앗아서 가져가서 찍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산업재산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저작재산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 안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창작,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 들어가 보시면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저작물에 대한 것은 저작권이라고 하고요.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산업재산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살펴보시면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에서 창출이 되는 그런 어떤 물체에 대해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권리, 그것이 산업재산권인데요. 산업적인 발명, 실용적인 고안, 상품의 형태, 상품의 고유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이 산업재산권에는 크게 4가지가 속하고 있는데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특허권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특허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왠지 대단해 보이시잖아요. 네, 대단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권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활용을 해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을 이뤄내는 것인데요. 고도의 발명에 대한 것일 때만 특허권이 인정이 됩니다. 신청을 해서 특허권을 받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해주는 이런 고도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이라는 산업재산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실용신안 하면은 실용적으로 뭔가 생활에서 유익한 것, 그리고 기능적으로 좀 더 뛰어난 것을 만들었을 때 실용신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창작에 해당이 되는데요. 역시 자동차로 예를 든다면 백미러, 컵홀더 좀 더 특이하고 편리하게 제작했다라고 한다면 실용신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은 이 물품의 외관이나 디자인, 말 그대로 디자인에 관한 것인데요.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차 다니시다 보면은 자동차 조명의 모양이나 외형의 모양이나 뭐 어떤 곡선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차체 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식별력 있는 기호나 문자, 도형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표, 상품의 명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요. 자동차의 이름, 여러 자동차들이 있죠. 그리고 제작사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 다 상표권과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권 이렇게 4가지가 속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됨에 따라 고도의 새로 창출되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생명공학, 인공지능 이렇게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정해 줄 때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인데요. 학문의 연구 결과, 문예 창작물, 여러분들께서 SNS에 올리시는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에 해당이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배타적인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자, 저작권.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의 개념인데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이때 성립 요건은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독창성, 즉 남의 것을 카피하지 않음이라는 독창성이 들어간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의 어떤 독특함이 들어간 것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외부성이라고 해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표현된, 외현된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죠. 그것은 저작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외부로 표현됐을 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외부로 표현돼서 어떠한 저작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저작자라고 부르는데요. 저작물을 창작한 자,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 인격권, 그리고 재산에 해당되는 저작 재산권, 이 두 가지가 저작자에게 권리로 속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법에 의해서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인, 즉 저작자만 가지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누가 지정해주지 않아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즉시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무방식주의라는 것은 저작물에 내가 카피라이트 마크를 달거나 굳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게 확인만 되면 저작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 인접자라는 용어와 실현자라는 용어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저작 인접이라는 것은 옆에 붙어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데요. 저작 인접자라는 것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또는 매개자, 전달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작 인접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역할로는 실연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렇게 있는데요. 실현자라는 용어를 따로 한번 보시면요. 저작물을 연기하거나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이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 실연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현자라고 합니다. 실현을 지휘 또는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들까지도 실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가요에 대해서는 작사가가 있고 작곡가가 있고 가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죠. 그러면 작사자 그리고 작곡가 이 두 사람은 저작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가수의 노래를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왜 그럴까요? 그 가수는 그 저작물을 외부로 실연해낸 실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현자도 저작권에서 거의 저작자와 맞먹는 거의 동일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자에 해당하는 실현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저작권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문제, 원숭이가 찍은 셀카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혹시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저작권은 우리 사람의 감정, 우리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외부로 표현해낸 것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찍은 셀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나서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원숭이가 찍은 셀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해당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해주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간이 만들어낸 제조물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작권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하나씩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수많은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어문 저작물 예시를 들어보시면요. 소설, 시, 논문, 연설 이런 것들은 다 어문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도형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도, 도표, 또 건축 설계사분들이 하시는 설계도 이런 것들은 도형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영상, 음악 이런 저작물들도 있고요. 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저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있고요. 또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이라는 특이한 저작물의 유형도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요, 원 저작물이 따로 있고 그것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2차적 저작물인데요. 예를 들면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영화 또는 드라마. 그리고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소설 이런 것들은 원 저작물이 따로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2차적 저작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웹툰 작가들이 만든 그것을 가지고 또 영화, 드라마로도 많이 만드는데요. 역시 2차적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편집 저작물이라는 것은 그 소재나 구성 부분 자체에 있어서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에 상관이 없이 소재의 선택이나 내가 소재를 가져다가 어떻게 배열했냐, 창의적으로 배열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편집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백과사전, 그리고 명시 모음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모아서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재의 선택,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한 배열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창작성이 있을 때 편집 저작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유형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저작 권리, 저작권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유형, 지금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빠질 리가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이 부분은 저작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권리이고요. 앞서 보셨던 저작 인접자에게 해당하는 권리는 저작 인접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작자에게 해당하는 저작 인격권 그리고 저작 재산권 이 2가지를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저작 인격권이란 무엇이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권리, 그것이 바로 저작 인격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 말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저작 인격권의 특징은요, 비금전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일신 전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금전성, 돈으로 따져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일신 전속성이라는 것은 그 저작자에게만 온전히 귀속되는 권리다. 타인에게 이 인격권이 양도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저작권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제부터 드러나는데요. 저작 인격권 안에 공표권, 성명표시권,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 이런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즉 인격권이다라고 하면 이 3가지 모두가 지켜질 때 인격권이 지켜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표권이란 무엇이냐면 저작자가 본인이 만든 저작물을 공표하고 싶을 때 공표하고 싶은 방법으로 어떤 곳에 공표하는 것, 뭐 인터넷에 올리시든 아니면 어디에 공표하시든 저작자가 원하는 방법 그리고 저작자가 원하는 일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공표하는 것이 바로 공표권입니다.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의 이름, 예명,
필명 이런 것들을 저작자가 원하는 대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성명 표시권이 되겠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무엇이냐면요. 저작자가 만들어낸 저작물 그 모습 그대로의 동일함을 유지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호를 유지한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면 소설상, 소설하 이렇게 있다면 그 소설의 이름과 상하, 이 권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일성 유지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자에게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이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은 인격권과 달리 금전적인 권리이고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저작재산권이 또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이라는 권리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작자가 저작물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저작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복제를 해서 어딘가에 주고 싶다. 그러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자의 허락하에 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제권이고요. 공연권은 말 그대로 연극처럼 공연을 할 권리입니다. 공중송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유무선 통신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 전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중송신입니다. 만약에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저작물을 올렸다, SNS에 올렸다, 그러면 공중송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는 미술작품 전시 이런 것들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전시권이고요. 배포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배포입니다. 배포와 대여가 다른 점은 대여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개념이 바로 대여권입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저작물을 가지고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권리, 그것이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그 소설가에게 당신의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 겁니다라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승낙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작재산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짧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가요 음악을 들으셨는데 그 가요 음악을 듣다가 너무 좋아서 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올렸다라고 하면 벌써 복제권이 어겨진 거고요. 침해당한 거고요. 공중송신권, 유튜브에 올렸다? 어딘가에 올리신 거죠. 그러면 공중송신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면 배포권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저작재산권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시험에서는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저작인접권인데요. 이 저작인접권은 저작자에게 이웃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권리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런 분들이 가지는 권리가 바로 저작인접권입니다. 실현자는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복제 배포 대여 거의 저작자와 거의 동일한 그런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수가 부른 음악, 그 가수가 노래를 작사나 작곡을 안 했다 하더라도 가수가 부른 음악을 함부로 써도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왠지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실현자가 그와 같은 저작자와 같은 거의 동일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음반 제작자, 방송 제작자의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음반들을 우리가 복제를 해서 남에게 뿌린다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진 그 영상들을 가져다가 또는 거기서 음악을 추출해서 쓴다든가 하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의 유형은 저작자에게 해당하는 인격권, 그리고 재산권, 그리고 저작자에게 인접해 있는 저작 인접권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형별 침해, 어떤 것들이 침해가 되는 것일까요? 저작 인격권의 침해란 저작자의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제 이름이 윤미선이고요. 저는 엄마께서 저희 집안에 시집 오셔서 결혼하셔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저의 인생을 가지고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의 성을 따서 윤정미선이라는 예명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윤정미선으로 발표했다, 그렇게 발표하고 싶다라고 제가 선택을 했으면 그 이름 그대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윤정미선으로 책을 출판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저의 성명 표시권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가져왔다가 그 이름을 바꿔 쓴다든가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저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저작자가 가지는 인격권은요, 사후 70년간 보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자의 인격권이 침해됐을 때는 유족들이 저작자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 허락 없이 사진을 가져다 쓰거나 음악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저작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복제권부터 시작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작 인접권의 침해는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아주 특별한 예외의 상황을 제외하고 인접자의 허락 없이 마구 가져다가 복제해서 썼을 때, 이럴 때가 바로 저작 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작권의 침해 사례들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가져온 것들은 다 대부분 저작 재산권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한 줄 한 줄을 보시면서 이 한 줄 한 줄이 저작 재산권 중에서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A는 B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하여 CD에 담았다. B의 강연을 무단으로 녹음한 A는 학교에서 그 녹음 CD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미술관은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무단으로 전시하였다. 국내 C극단은 외국 유명 뮤지컬을 무단으로 국내에서 공연하였다. 자, 이러한 각각의 내용들, 저작 재산권과 매칭이 되시나요? 한번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보실 때는 이 부분 잠깐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가 B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해서 CD에 담았다. 이것은 복제권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B의 강연을 무단으로 녹음해서 그것을 심지어 배포했다라면 배포권을 어긴 것이 되는 거고요. 미술관이 미술작품을 무단으로 전시했다? 그럼 전시권을 어긴 것입니다. 공연도 허락받지 않고 했다면 공연권을 어긴 것이고요. 소설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제작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 자신이 구입한 소장 음반을 대여하고 돈을 받았다면 대여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음반에서 음원을 추출해서 개인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공중송신권을 어긴 것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씩 다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시험에서는 1차적으로 어떤 권리를 어겼는지를 매칭을 시킨 이후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D는 자신이 구입한 소장 음반을 대여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연권이라고 쓴다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것을 매칭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표절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표절에 대해서는 저작권에서 어떻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표절은 다음에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했어야 하고요. 즉 창작적인 표현을 복제해서 사용한 경우고요. 또 두 번째는 저작물에 의거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만약에 가요, 노래를 예를 든다면요. 코드의 진행이 너무 똑같다. 음이 똑같다. 이러면은 그때는 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보호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보호를 받는다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창작 및 공표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만 저작권이 보호되도록 규정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즉 회사 이런 곳에서 만든 저작물이 있다. 그런 것 자체가 저작자가 된다면 저작물이 공표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작물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보호기간과 무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정책 자료 이런 것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보호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즉 누군가가 저작권에 대해서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유사한 것들을 냈을 때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이런 것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1호와 3호에 규정된 것이다 라고 법에 언급을 하면서 지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편집물 또는 번역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1호와 3호가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1호는 헌법 법률에 대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3호는 같은 색깔로 지정되어 있는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이런 것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속한 연구원이 만들어낸 어떤 연구 결과물 보호받을까요? 네, 보호받습니다. 창작성이 들어가 있고 외부로 표현된 어떤 것이다 라면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법과 같은 것, 판결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집했거나 번역했을 경우에만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신문 기사 중에서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창작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시사보도일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주 간단한 기사를 말하는데요. 부고기사, 인사기사, 모임기사, 기관의 동정, 어느 기관의 대표가 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창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기사, 이런 기사일 경우에만 보호받지 못하고요. 모든 신문 기사는 다 보호받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문 기사의 내용들을 내가 전체를 복사해서 나의 SNS에 붙여놓는다? 이거는 저작권 위반이 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있지만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이것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말아주세요. 이 범위에 대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국가가 보호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예 처음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원래는 보호를 받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작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시키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판 절차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증거자료로 내야 돼서 복제가 필요한 경우 그때마다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시켜주게 되고요. 정치적 연설에서 누군가가 연설에 이용을 했다. 그런 경우들도 저작재산권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목적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쓰시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학교 교육 목적에서 쓸 때는 역시 저작재산권이 있으나 제한을 시켜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수능시험, 그 수능시험에 나오는
뭐 어떤 시, 어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저작자들에게 다 찾아가서 이번에 이것을 시험 문제로 낼 건데 괜찮습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원에서, 일반 학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설학원에서 어떤 것을 가져다가 썼다. 그럴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보는 시험 또는 학교 교육 내에서, 의무교육 내에서 보는 어떤 시험들 또는 대학 교육 내에서 하는 어떤 시험 문제로서 사용하는 것들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도서관 안에서 책을 복사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도서관 자체에서 해당하는 저작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복제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내용들,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복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이루어지는데요. 결국은 교육의 목적에서 또 앞서 나왔던 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제를 해도 된다. 저작재산권 제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을 보시면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산 어떤 프로그램을 복제를 해놨다. 이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복제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그것을 친구에게 전달해 주거나 인터넷에 올렸을 때는 그때부터는 저작재산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런 데서 하는 어떤 시험, 앞서 나온 거랑 역시 같죠? 시험에서 검정을 목적으로 해서 배포하는 경우, 뭐 자격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뭐 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런데 복제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하게 되고요. 또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또는 회사에서 그것을 역분석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내면 좋은지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즉 권한이 있는 상태로 합법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복제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저작권 Q&A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자, 여러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 모를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서도 누군가는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는 만들었겠지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분명히 있는 저작물이라면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악 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자 찾기 힘들죠. 그래서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그런 알 수 없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디에 알아보면 되냐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다가 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말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써도 된다라면 승인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게 되죠. 또 저작권위원회에서 살펴보니까 저작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구비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저작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때에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원은 내가 이직을 했지만 내가 만든 것이니까 계속 써도 된다.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직을 할 때 내가 이전 회사에서 열심히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 발표 자료, 보고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아니면 디자인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했으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보통 업무상 저작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법인, 즉 그 회사 자체가 저작자가 됩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어떤 비용을 받고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업무상 저작물을 퇴사한 직원이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직을 했을 때 내가 만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의 것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갖추어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법인, 회사 같은 곳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했어야 합니다. 즉 사원에게 이거를 만드세요라고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즉 회사원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어야 하고요. 또 업무상,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하고요. 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있어서 특별 사유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어떤 특별 사유가 없었다면 그런 내용들은 다 업무상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예방과 대응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쟁 조정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 등록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즉시 발생한다. 그리고 무방식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작권은 특별히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권리 구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작권 등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것은 나의 저작물이에요 라고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요. 나의 저작물이 침해를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상 두고 있는 저작권 보호 제도입니다. 분쟁 조정 절차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작권위원회에 신청서, 분쟁 조정을 해달라고 제출합니다. 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저작권 침해를 일으켰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정안에 대해서 작성과 접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정부로 사건이 회부가 되고요. 그 조정부에서 이 조정안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내용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측 간, 즉 저작물 침해를 당한 자와 침해를 한 사람들 사이에 양측 간 조정에 대해서 화해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률상 판결이 난 것으로 봅니다. 화해라는 것은 조정이 됐다라는 것은 법률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일 사유로 다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분쟁 조정 절차는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정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화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간단히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저작권 국제 협약들이 있습니다. 이 협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이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보호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작자인 외국인의 국가가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조약 이런 것들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미가입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세계 저작권 협약, 베른 협약 이런 것들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국인의 국가가 하필이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 저작권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브뤼셀 협약이라는 것까지 수많은 저작권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계 저작권 협약 그리고 베른 협약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베른 협약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생겨난 저작권 협약입니다. 1886년. 자, 1886년 매우 오래됐죠. 문화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서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체결된 것이 바로 베른 협약이라는 협약입니다. 이것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 조약인데요. 세계 최초의 다자간 협약에 해당이 됩니다. 1886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협약이 생겨났을까요? 옛날 여러 가지 그런 회화들, 멋있는 회화들을 살펴보시면 똑같이 복제된 그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때 당시 1886년 이때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다른 사람의 그림을 그렇게 똑같이 아주 똑같이 잘 그려냈다고 합니다. 즉 복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건 안 된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저작물과 저작권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베른 협약입니다. 이 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 수준이 높고요. 또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특별히 어디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C마크, 어떤 것들 등록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른 협약, 무방식주의 연결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1952년도에 서로 다른 문화적 정통을 가진 국가들 간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협약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계 저작권 협약입니다. 유네스코의 주도하에 베른 협약 가입국 더하기 미주 국가와 협의를 한 것이 바로 협의와 체결한 것이 바로 이 세계 저작권 협약인데요. 이것은 약자가 하필이면 사용자가 만들어낸 콘텐츠인 UCC하고 약자가 똑같습니다. UCC. 그래서 지문에 답가지에 그냥 UCC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만일 UCC라고만 나왔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사용자 콘텐츠가 아니라 세계 저작권 협약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저작권 협약은 베른 협약 가입국가 더하기 미주 국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협약은 1971년도에 파리에서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베른 협약 그리고 세계 저작권 협약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작물을 보호하려면 누군가가 접근하는 걸 막기도 하고 복제되는 걸 복제되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막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기술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보호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용 통제 그리고 접근 통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용 통제라는 것은 저작물을 복제, 방송, 배포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고요. 접근 통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 접근을 사전에 통제하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RM이라는 것이 있고요. 탐색 엔진, 그리고 복제 방식 기술, 줄여서 CCI라고 부릅니다. 이 DRM, 탐색 엔진, 복제 방식 기술, 이 세 가지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세 가지 외에 틀린 것을 넣은 후에 콘텐츠의 접근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네,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같이 기억을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거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콘텐츠 필터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키워드 필터링, 해시 필터링, 특징점 필터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요. 키워드 필터링은 주제어,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그 키워드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필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반드시 중요하다,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키워드가 있는 저작물 이름, 파일의 이름을 보고 키워드가 포함됐다면 걸러주는 것, 그런 방식이 키워드 필터링에 해당이 되고요. 해시 필터링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해시 목록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목록과 저작물의 내용들을 비교를 해서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비교한 후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 매칭된다 그러면 그것은 차단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해시 필터링입니다. 특징점 필터링, 이것은 영상 같은 곳에 어떤 색상이 많이 숨어 있거나 어떤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영상물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의 특징점, 색상이라든가 주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특징점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네, 저작권 기술 중에서 다음에 보시는 이 두 용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워터마크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워터마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지털 콘텐츠 안에 0101 이런 비트 코드를 넣는 것이 바로 워터마크인데요. 보통 그림에다가 영어로 워터마크 또는 한글로 워터마크 이렇게 쓴 것이 워터마크가 아니라요. 디지털 콘텐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화면인데요. 이 화면도 컴퓨터는 이진수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픽 카드가 멋있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0101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색상과 위치 정보, 이런 것들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것이죠. 디지털 콘텐츠 자체는 이진수로 되어 있는데 이 이진수 콘텐츠 안에다가 저작권에 관련된 이진수, 즉 비트 정보를 삽입해 주는 것이 바로 워터마크 기술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이 바로 디지털 워터마킹이라는 것인데요. 콘텐츠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는 시각적으로 변환되지 않는, 즉 모니터상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코드가 변환되지는 않지만 저작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워터마킹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워터마킹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발견하냐 하면요. 검출기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검출기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해당하는 디지털 워터마킹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면 아, 이것은 디지털 워터마킹이 있는 그런 콘텐츠구나. 함부로 복제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포렌식 마킹인데요. 이 포렌식 마킹과 디지털 워터마킹은 기본적으로는 같으나 포렌식 하면 보통 범죄, 수사 이런 것이 바로 포렌식이죠. 그런 것처럼 포렌식 마킹은 디지털 워터마킹에 더해서 사용자 정보, 언제 재생이 됐는지, 불법 복제가 되었는지 이러한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포렌식 마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사용자 정보가 포함됐다, 재생 시점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더 포함이 됐다면 그때의 답은 디지털 워터마킹이 아니라 포렌식 마킹으로 답변을 하셔야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에 구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사후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민사, 형사상 구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사 절차에 대한 구제를 살펴보시면요. 저작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 행위의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손해액 산정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형사 절차에 의해서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기수범만 처벌을 하고 있고요. 내가 정말 몰랐다, 처음이다, 실수로 그랬다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또 활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 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라는 것은 권리자가 스스로 고소권자가 고소하는 것이 고소인데요. 누군가가 고소를 해야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침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줄지 어떤 형벌을 줄지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작권은 친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CL 마크 읽는 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비영리로 써라 아니면 또 저작물의 내용을 바꾸지 말아라. 그리고 동일 조건이라는 것은 이 마크 내용 자체를 유지해달라 이런 뜻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 사람 픽토그램 모양, 저 모양이 저작자, 저작권이 아니라 보통 시험에서 자를 권자로 바꾼 다음에 못 알아보게 하는데요. 저작권 표시가 아니라 저작적 표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읽는 방법 그리고 네 가지가 조합됐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문제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모차르트님이 만든 음악 사망한 후 70년간 보존되고 그 이후에는 보존되지 않으니까 쓸 수 있을까요?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현대의 모차르트 음악은 연주한 오케스트라나 연주가, 즉 실연자가 따로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인접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은 함부로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모차르트님이 직접 연주한 거라면 쓸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